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근데 입춘 추위가 찾아와서 이번 한 주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한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집착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죠. 네, 그리고 요즘은 비혼이 대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였다면 이제는 선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혼식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제는 골드미스를 넘어 실버미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 시절 화려한 싱글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입춘을 맞이한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청년 건강 경고등입니다. 네, 청년 건강 경고등이라면 청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일 텐데요. 네,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20, 30대 청년층 하면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는 시기이잖아요. 근데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20, 30대 남성 10명 중 5명이 비만이고요. 3명은 또 당뇨 전 단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 30대 여성도 10명 중 2명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당뇨를 넘어서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2030 한국 성인의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의 유병률과 또 비만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2030 남성 1,646명 가운데 당뇨 전 단계 29.2%였고요. 고혈압 전 단계는 31.1%였습니다. 여성은 1,963명을 조사를 했는데 당뇨 전 단계는 17.7%, 고혈압 전 단계 12.5%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젊은 성인의 비만은 모두 낮은 수준의 교육, 고위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기혼일 경우, 또 낮은 소득 수준, 과거 흡연력, 음주가 비만에 영향을 끼쳤고요. 여성은 무직과 같은 노동 상태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빛나는 청년 시절을 그냥 움츠리고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배터리 규정 강화입니다. 지금 김해 항공기 화재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네. 그 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화된다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요. 이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관련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 배터리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만 13건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항공기 이륙 5분 전에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의 경우 승객이 몸에 지니도록 안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화재가 났던 이 여객기인 에어부산 역시 비슷한 내용의 기내 방송을 2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짐과 달리 이 배터리 같은 불이 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 보조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직접 휴대를
기내 방송으로 알리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승객이 사실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직접 휴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선반 보관함에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아마도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그냥 선반에 두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짐으로만 붙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공항 내 비치된 안내문을 보면요, 분명히 이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라이터 같은 경우는 항공기 내에 휴대 가방에 넣어달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항공기를 타고 난 뒤에 들고 있던 가방을 또 그대로 선반으로 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기내에 배치된 소화기로도 끄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같은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관리 규정을 엄격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디 가지고 나갈 때 저 충전기를 풀 충전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건데 어떻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식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제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승객들이 이 전자기기를 직접 몸에 지님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이 초기 대응을 하는데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관함에 둘 경우에는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즉 연기가 보이거나 불꽃이 보인 다음에 화재가 났구나, 이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진다라는 거죠.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 보조 배터리와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열폭주를 식히는 용도로 침수용 장비들을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는 건 역시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기내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해서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화재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딱 90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다만 배터리 휴대와 관련한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규정을 위반한 승객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등 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서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다들 아찔했잖아요. 저게 만약에 비행기가 뜬 다음에 거기서 화재가 났으면 저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싹 다 잡는다입니다. 싹 다 잡는다. 네. 심상치 않은데 어떤 걸 싹 다 잡는다는 거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딥보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에 경찰은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조작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하면서 또 이 딥페이크, 딥보이스 같은 탐지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의 연구비 9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간입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뉴스, 또 허위 정보 유포라든지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정치인의 발언이나 사건 현장을 조작하는 등 이 진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또 딥페이크로 인한 사기나 범죄에 악용돼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요.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가 최근에는 학교 안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제작된 성범죄물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가 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이 또 학교 폭력과 연계가 돼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혹은 따돌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반대로 이 범죄 수사가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뭐 지금의 수사 방식을 놓고 보자면 여전히 1차원적입니다.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일일이 수사 인력들이 보면서 가려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인력 낭비가 심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있어 왔고, 이런 급격한 기술 발전에 맞춰서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 멀티모달, 즉 복합 정보 처리 형태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노이즈 잡음 전처리라든지 음성 주파수, 시간 분석 등을 활용해서 딥보이스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짜 뉴스에는 생성형 AI를 동원해서 에코 체인버, 즉 이 유사한 정보나 뉴스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원천 게시물을 추적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이 퍼나르기식 가짜 뉴스에도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뛰는 수사에 나는 범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는 뛰는 범죄에 나는 수사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시름시름 연휴 증후군입니다. 네, 시름시름 연휴 증후군. 대충 뭔지 감이 옵니다. 네. 뭐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저와 같은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번 설 연휴가 최장 9일이었잖아요. 야, 정말 네. 길었던 연휴였죠. 그래서 올해 쉬고 나서 피로가 다 풀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연휴 증후군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연휴 뒤에 복귀했을 때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피로나 무기력감이 만약에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거는 또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다른 질환의 징후인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일상에 복귀하게 되고 오늘부터 각급 학교 개학해서 지금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신 번쩍 나게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연휴 증후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평소대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식을 좀 피하고요. 침실의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을 적절히 조절해서 쾌적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상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요. 또 수분 섭취나 영양 보충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연휴 막바지에 이 피로를 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잠을 일부러 많이 자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불면의 악순환을 초래해서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이나 혹은 생체 리듬을 되찾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외에 또 다른 회복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 숙면을 위해서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녹차, 콜라 같은 음료, 또 담배는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자기 전에 술 마시고 깊이 잠들자 해서 자기 전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전에 마시는 술은 오히려 뇌파를 변화시켜서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저녁에는 과식을 피해서 숙면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휴에 마음껏 쉬고 이러면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는데 방전돼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더 힘들게는. 네, 이제 좀 슬슬 충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 핫한 경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이었죠.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올해는 160개국에서 약 4,50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역대급 규모인 1,031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는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 모빌리티, 메타버스 등 5대 핵심 트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은요, 다양한 혁신 제품과 기술들을 뽐내면서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 다시 보는 CES 2025 활약상입니다. 네, 먼저 국내 철강 기업 P사를 예를 들어 볼 텐데 CES 2025에서 포스텍과 공동 전시관을 구성해서 그동안 벤처 플랫폼을 통해 투자 및 육성을 지원한 20개 벤처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공동 전시관에는 4일간 총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요. 참가 벤처 기업들은 1000여 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P사는요, 지난 3년간 50여 개 벤처기업의 CES 전시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참가 기업들의 평균 기업 가치가 2.7배 향상됐고요. 총 56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또 이번 CES에서 P사가 지원한 벤처기업 중에 2개사가 CES 2025 혁신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P사는 참가 벤처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말 국가 차원의 벤처기업 육성 전략에도 협력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야 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도와주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활약을 펼쳤습니까? 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 A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서 이 CES에서 인공지능 부분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A사가 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거는 올해를 포함해서 6년 연속이라고 해요. 와. A사가 개발한 AI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객의 피부색, 얼굴, 비율, 형태 등을 분석해서 가장 이상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을 추천하고 네. 가상 메이크업 체험을 제공하는 음성 챗봇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자, 이 기술은요, 음성 챗봇을 통해서 대화하듯이 편리하게 메이크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본인 얼굴에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또 A사는 국내 에스선자와 협업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는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혁신상을 받을 만한데요. 그렇죠? 저도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역시 이번 CES 2025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CES 2025의 주제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결할지 사용자의 맞춤화된 인공지능의 활용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내 대기업 S사는 산업계에 부는 AI 개발 열풍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된 AI를 앞세워서 기술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S사는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5가지 테마의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꾸며진 집에서 관객들은 인공지능이 녹아든 편리한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집에서는 AI 가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과 가사 시간을 줄여주는 대표 기술과 자사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AI가 옷감에 맞춰 세탁부터 건조까지 알아서 설정하고 한 번에 해결하기도 하고요. 오. 퇴근 전 알아서 바닥 청소와 물걸레 청소까지 해줍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건강을 챙겨주는 웨어러블 기기의 연동 등을 통해서 수면과 운동 등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돌보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집은 부모님, 어린 자녀,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케어 서비스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너무 좋아. 네. 이 S사는 이렇게 각 테마에 맞게 꾸며진 집 안에서 이 자사의 웨어러블이나 전자제품 등을 배치해서 인공지능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S사는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전시장이었습니다. 오. 약 3,368제곱미터, 거의 1,000평을 육박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넓은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 상황별 개인화된 홈 AI와 지불러버, 차량과 선박, 빌딩까지 확장된 홈 AI의 진화를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기업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예,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심은 들불 같아서 한 번 시작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할 사연 바로 이겁니다. 몰래 친자 검사까지 한 남편 아유. 참을 수 없어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 아세요? 365일 매일매일을 저는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는 거야? 아니 뭐 전화를 늦게 받아도 뭐가 그건 무슨 소리야. 벨소리 5번도 안 울리고 받았는데. 이봐 변했어. 평소에는 3번 넘긴 적이 없어. 자기 혹시 다른 남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지금 나 진택이야 밥 먹이고 씻기고 숙제 받는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아 자기가 평일에 안 오고 주말마다 오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됐고 나 저 도저히 못 믿겠고 영상 통화로 걸 테니까 집에 있으면 잘 받아봐. 응? 봐 집에 있잖아. 이제 됐어? 손 시원해? 아 아무래도 수상해. 어? 진택이 좀 바꿔봐. 아빠 집에 언제 와? 아야 아, 진택아 보고 됐고 싶어, 아빠. 저 진택아 혹시 지금 집에 누구 있니? 아니 엄마랑 나 둘밖에 없는데. 진짜야? 너 저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너 거짓말하고 이러면 혼난다.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무서워. 이 인간이 진짜 자꾸 그렇게 의심할 거면 끊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의심하고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 믿는 남편. 그렇게 남편의 의심과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내가 남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생기는 일이겠거니 하고 참고 넘겼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문제의 서류를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죠. 야 이재영, 너 이거 이 서류 뭐야? 친자 확인서? 당신 지금 우리 진택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딴 검사를 한 거야? 아니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고 그래? 너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인 건 몰라? 뭐? 아우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이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감시하고 집착한 건 괜찮고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라 이거야? 아니 이거하고 그거하고 겨우가 다르지. 그리고 당신도 생각을 해봐. 진택이 제 얼굴 봐 얼굴. 어? 나랑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잖아. 나는 차도남, 어? 세련된 이미지 쫙. 진택이는 저 봐 시골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어? 애가 촌티도 나고 남들이 다 안 닮았대. 내가 의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신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진택이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아주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그 점 있는 것도 똑같고 밀가루 떡볶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똑같고 붕어빵이야. 기가 막혀 정말. 안 되겠다. 나 당신 같은 남자는 더 이상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 아니 안 살아. 남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오히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남편의 끝모를 의심과 집착이 이제 두렵기까지 합니다. 남편과 저 안전 이별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진짜 숨 막히겠는데. 근데 의심은 의심을 부른다고. 맞아. 한번 의심을 하고 나면 계속 거기에 몰입된대요. 네. 야 이거 어떡하지? 자세한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연은 결혼 8년 차 된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A씨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부, 특별히 아내 창살 없는 감옥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남편이 제일 먼저 뭐라는가 모닝콜을 하는데 처음에 모닝콜은 확인한답시고 새벽에 처음에는 뭐 6시 이렇게 됐다가 점점 5시 반, 5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당겨집니다. 숨 막히겠다. 거기다가 이 맞벌이였던 이 A씨 아내가 회식이라고 한답시면 그때 아이의 동영상을 열어서 그때 바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어머머, 그렇게 하기 일상이었고 주말에 그러면 집에 오면 괜찮았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 휴대폰 검사는 아주 기본이었고요. 각종 메시지 뭐 어디서 연락 왔는지 다 일일이 살펴보고요. 그뿐 아니라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 A씨가 결국 이 아내가 이 잠금 패턴을 해놨더니 네. 이때부터는 분명 다른 남자가 있는 게 확실하다. 어머머머.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며 이 부부가 완벽하게 거의 극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창살 없는 감옥 맞네. 이거 안에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의처증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유전자 검사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와.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일단 이 A 씨가 남편 가방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유전자 검사 용지였습니다. 근데 이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아이와 또 자기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건데 여기에 이 A 씨가 자신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 거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라고 맞서게 된 사연입니다. 급기야 전부터 그랬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닐 거다 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례가 실제 상담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깜짝 그렇구나. 놀랄 정도인데 정말 심한 경우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잠시 마트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옷을 홀딱 벗기고 온몸 검사를 다 합니다. 뭐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올까 봐.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머리가 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이 사람 머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뭐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폭력이 끝나고 나면 이 아내를 세상에 둘도 없는 공주처럼 안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어머머, 목욕 다 어떡해. 시키고요. 옷 다 입혀가지고 백화점 데리고 갑니다.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의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부부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은 작게 시작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명료하게 확인하고 잡아야 된다는 거 그렇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사연 속의 남편도 이게 의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휴대전화 검사를 한단 말이죠. 이거 자체도 뭐 의처증의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뭐 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 기간이 8년이라고 했는데 혼인 기간이 참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아내분이 힘드셨을지 네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사연을 봤는데 일단 이런 의심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를 하려면 뭐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일상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계속 8년 동안 유지가 된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좀 이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 성립 이거 어떻게 될까 싶어요. 사실 우리 사연처럼 이 정도의 의처증, 의부증 갖고 있다고 하면은 결혼 생활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럼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치료나 상담을 요하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출산 직후에 산후 우울증 같은 부분을 겪으면서 상담과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해서 배우자가 지금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함께 살 수 없다. 나 이혼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명백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부는 좋을 때만 부부가 아닙니다. 맞아요. 힘들 때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어떤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어서 혼인관계가 유지하기 어렵다 이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돕기 위해 사랑과 희생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네. 바로 이혼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사례들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매사 뭐 숨 막히고 막 저렇게 거의 감옥처럼 살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혼이 안 된다.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도 참 고민인데 힘들지. 이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네. 사랑과 희생을 다했는데도 안 고쳐주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남편이 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을 다 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러면 당신한테는 어떤 뭐 정신병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함께 치료를 받자. 네. 그래서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부의 삶이 계속해서 이 어떤 의심 증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부는 글쎄요 그 혼인 관계 자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존속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 사연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못해서 자식까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의처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친자가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계속 의심하면서 친자가 아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친자 99.99% 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결국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또 자식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재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잘 사셔야 되는데 또다시 친자가 아닐 것이다. 아내가 조카와 부정행위를 통해 낳은 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다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아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 역시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도 50%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연에서처럼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사연에서는 명백히 남편의 의처증이 맞으니까 이혼하라고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이혼하라고 판결이 충분히 났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사실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럼요. 저도 막 숨이 막히네요. 이거는 정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피폐해지고 그럼요. 이거는 치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주제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두 번째 함께할 사례는 바로 이겁니다. 바가지 쓴 건강식품 환불 가능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제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엄마는 부쩍 쓸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실 엄마가 걱정돼 전 수시로 본가를 왕래하며 지내는데요. 그날도 주말을 맞아 엄마를 챙기러 간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유, 그게 자주 오고 그러냐 너. 이서방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 아이, 그이 바쁘다고 오늘 그냥 나 혼자 왔어. 근데 엄마 집에 이게 다 뭐야? 웬 건강식품이랑 의료기기가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얼마 전에 그 옆집 호선이 아줌마 있잖아. 어. 시내 나갔다고 왜 행사장에서 이거 팔고 있잖아. 그래, 이게 허리 아픈데 가라 좋다나 뭐래나.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엄마가 다 샀다는 거야? 어. 이거 대체 얼마 주고 산 건데? 아이 얼마 안 해. 그 사람들이 아주 싸게 해줘서 얼마 안 하더라고. 500만 원? 뭐? 500만 원? 아니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겠구만. 가만히 있어봐 엄마. 내가 그 검색 좀 해볼게 인터넷에. 아 검색할 필요 없어. 아이고 싸게 샀어. 싸게 샀어. 내가 못 살아 엄마. 아 이거 봐. 지금 이거 인터넷에서 완전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천지잖아. 이 원가가 이게 10만 원도 안 하는 걸 엄마가 지금 500만 원에 산 거야. 아 당장 그 회사 전화번호 나 줘봐. 내가 전화해서 좀 따져야겠어. 알고 보니 인터넷에는 그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쓴 글로 가득했고 사기임을 확신한 저는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환불받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 건강 판매점입니다. 사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 사랑은 무슨? 아 여보세요? 저 그 엊그제 저희 엄마가 여기서 건강식품이랑 의료기기 사가셨거든요. 근데 저 이거 환불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아 환불이요? 근데 실례지만 어떤 것 때문에 환불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 아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거 원가가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그 바가지 씌우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자마자 뭐 어떻게 이게 허리 디스크가 나아요? 아 이게 무슨 신의 물방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따님이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환불은 직접 물건을 산 고객님께만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럼 지금 저희 엄마 제 옆에 있으니까 바꿔드릴게요. 아 옆에 전화 계시. 받을 테니까 당장 환불해 주세요. 네, 엄마 전화 받아봐 이거.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이 고객님 원칙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했던 그 판매 사원에게 이 직접 환불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이 당장 환불 안 해주면 저 그냥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제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 사원에게 환불을 진행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그 판매 사원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려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괘씸해서라도 무조건 환불을 받아야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야,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이 경우. 노예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맞아요. 요즘에도 이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사연인데요. 이 30대 여성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최근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 어디 이제 뭐 행사장 구경을 갔다가 건강기능식품하고 안마 매트를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볼 때 엄마가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한 분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제조사랑 이 제품에 관련돼 알아봤더니 엄마가 아주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에 그 물건들을 사신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행히 그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어요. 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씨가 이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려고 이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 업체에서 뭐라고 했는가? 판매 사원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의적으로 이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건 기본이었고 거기다 환불 역시 피일 차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이럴 경우에 환불이 가능할지 일단 그게 궁금한데 세 분 어떤 의견이신지 환불이 가능하면 O 아니면 X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능하죠. 당연하죠. 두 분은 이런다, 환불이 또 이런다. 가능하다. 왜 이러세요, 환불이 안 된다 자꾸. 이거예요. 지난주부터 왜 그러세요? 당연히 사회에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내랑 싸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당연히 소신껏 든 겁니다. 아니 물건 사면 우리가 보통 반품 원하면 반품 해주잖아요. 네. 근데 개봉도 안 했어. 바가지 썼어. 이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죠. 당연한 겁니다. 네. 이거 14일 이내에 하면 당연히 환불되는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새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매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가가서 무조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저희 집에도 게르마늄 매트가 좀 많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마음은 당연히 그 환불해 줘야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않다. 게르마늄 매트 많으시잖아요. 아. 예. 아니 이거 법적으로 마음처럼 쉽지 풀어내야 않습니다. 법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법적으로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환불이 될지 안 될지 하나 둘 셋. 그래. 오 된다. 그렇지. 예, 두 분 된다고 그러셨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노인 대상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 사례 설명드리려고 해요.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똑똑 가스검 침원입니다. 네. 방문을 합니다. 실제 가스검 작업복도 입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 가스 밸브를 만지는 게 아니라 눈을 살짝 속여서 보일러 쪽으로 다가가서 보일러 밸브를 살짝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좀 묻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계신 노인분에게 이거 지금 보일러 새는 거 안 보이시냐? 지금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보일러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뭘 고장나지도 않은 보일러 수리비로 강제로 갈취하는 그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세상. 와, 근데 이거는 그 검침원 복장을 하고 그 사기네. 또 가스는 또 막 폭발한다 그러면 또 공포가 확 생기잖아요. 맞아요. 공포는 언제도 돈이 되거든요. 와, 이건 진짜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속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막 보일러가 지금 폭발하게 되면 집이 다 물에 잠길 수 있고 그럼 아랫집 윗집 다 배상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비싼 보일러 수리비가 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1년치 생활비를 다 아이고. 보일러 수리비로 전해진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파지를 모아서 생활하시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노인분들도 갖고 있던 목돈을 다 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또 유명한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 이호선 교수님은 매트 쪽, 게르마늄 매트 쪽을 좀 갖고 계시면 저는 또 즙에 약해요. 각종 즙. 다 있구나. 약간 물이 있어. 그렇죠.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홍보관이라는 이름하에 막 트로트 공연도 하고요. 맞아요. 마술쇼도 보여주고요. 방문만 해도 공짜 휴지 준다고 하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강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유. 공포를 이용한 간절함, 절박함을 이용한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트가 아니고 이번에 건강식품인데 건강식품도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칭 이 떴다방 이 행위에 당하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판매 행위를 이제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수령한 다음에 이 부분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뭐 단순 변심이야 이러면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받았는데 뭐 14일이 넘어버렸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연에서 보면 환불을 안 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산 사람을 통해서 막 환불을 진행해라. 그리고 판매한 판매사를 그러게요. 통해서 뭐 환불을 진행해라. 이런 식의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방해 행위예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이런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진짜 경찰서로 가셔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이 물건을 사셨는데 환불을 받고 싶어. 근데 어머님이 뜯으신 거야. 포장지를. 그냥 단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판매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절대 반품이 환불 안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물건의 효용을 완전히 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맞아. 포장만 우리가 뜯은 경우라면 반품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업체 측에서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연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뭐 본인이 통화하자, 뭐 그 판매 사원에게 얘기해야 된다. 사실 이거 다 핑계거든요. 이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만약에 제품이 원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나 이거 원치 않는다, 나 이거 환불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게 좀 증거로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 이거 청약을 철회할래 이런 의사표시를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판매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가 없을 수도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 판매자의 정보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부분을 지금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지로 용지 같은 거 대금 청구할 때 왔을 때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14일 이내 주소지를 안 날로부터 또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강매하다시피 그냥 물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규죄처럼 뭔가 법적인 처벌을 물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게 강매라고 한다면 막 어떤 집요한 설득이나 계속 좀 현혹 같은 거를 통해서 물건을 판다.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판매를 할 때 치매 노인들, 이제 사리 분별이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는 분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 물건이 엉터리였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은 준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짓이나 과장이나 기만을 해서 판매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환불 청약을 거부를 했다라거나 한다면, 그리고 이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막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 환불을 어렵게 하려고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이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자제분들이 아유 또 당했어 이러고 묻어버려요. 피해자가 묻어버리면 이 사건이 맞아. 커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해결을 한다고 해서 잡혔어. 금방 나와요. 법이 약해요 또. 네. 맞아요.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화려한 싱글을 꿈꾼다. 그 시절 노총각 노처녀입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일가 친척분들 모이면 이제 다 큰 조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너 올해 몇이냐? 이제 앞에 딱 서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시작된 거죠. 가야지. 언제 갈 거니? 뭐 그렇지, 그렇지. 시집장가 갈 거니? 그렇죠. 혹은 만나는 사람이니? 뭐 네. 쭉 연결됩니다. 네. 저는 19년 전, 그러니까 35에 결혼을 한 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또 늦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빠른 거잖아요. 35에 한다면. 근데 그쵸. 19년, 20년 전에는 조금 늦었다고들 언제 가냐. 제일 예쁠 때 가야지. 그때 제가 한참 매니저 남편이랑 연애하고 몰래 연애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따는 말은 못 하겠고 가야지. 한참 지금 물 올라서 예쁜데 가야지 하는데 예 그래야죠. 그 얘기를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한참 이쁠 때 가야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네. 아마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났죠. 그렇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일명 최근 잔소리 4단 콤보가 있잖아요. 취업했니, 애인이니, 결혼했니, 애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기승전결 이제 4단 콤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뭐 애도 결혼하고 애 나면. 낳았니 그러면 둘째는 맞네. 뭐 너무 터울이 길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끝이 뭐 없어요. 하여튼 명절 그 잔소리는 진짜 꼬리에 꼬리 물고서는 그냥 계속 쭉쭉쭉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 명절에 뭐 재밌는 티셔츠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일명 잔소리 티셔츠라고 하는데 한 금융 플랫폼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잔소리 날려보내는 이벤트로 준비한 겁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 등판 보세요.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요거 5만 원입니다. 자, 살 좀 빼야겠다. 요거 10만 원이에요. 올라갑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요거 15만 원 갑니다. 쫙 가격이 적혀 메뉴판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맨 하단을 보면 뭐가 적혀 있느냐? 결혼은 언제 하니? 무려 30만 원. 이야. 그만큼 결혼하라는 이 잔소리가 받는 사람한테 최고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격이 제일 비싼 거예요. 요 메뉴판대로라면 네. 전 국민이 다 털렸을 겁니다. 그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근데 요새는 연애도 뭐 필수도 아니에요. 연애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그쵸. 많고 네. 요새는 일명 비혼이 일반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네. 옛날하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격세지감이다 이런 얘기하죠. 요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그 시절에는 뭐 30살만 넘어도 노처녀, 노자 노총각, 없었죠. 예, 그것도 다 20대 때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 나이 먹도록 뭐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네. 뭐 어디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눈총 봤던 시절 있었죠. 맞아요. 결혼에 대한 이런 어르신들의 걱정, 염려, 우려, 잔소리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이가 좀 이렇게 변해가는 거일 뿐이지 고조선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조선시대였습니다. 이게 일단 옛날 임금님들께서 노처녀, 노총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국법으로 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난 시절이었는데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이 왕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난한 남녀가 예를 들어서 혼처를 못 찾는다, 혼인을 못 한다 그러면 일가 친척이 나서서 혼수감을 마련해라. 이걸 아예 국법으로 정할 정도였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성부에서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감사들이 결혼 대책을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을 정도로 결혼이라는 것이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으름장까지 놨다고 하는데 요즘 시나 지자체 심지어 그 절까지 나서서 솔로들을 결혼시키려고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새예요. 특히 조선시대 갑니다. 노총각은 25세 이상, 무조건 노총각이에요. 노처녀는 20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주로 10대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약관의 나이, 즉 20세 가량이 된데도 혼인 못하면 노총각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30세가 되잖아요. 그럼 심각한 수준의 노총각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혼수용품을 지원해줬어요. 네. 그만큼. 네,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조선시대 평균 결혼 연령이 뭐 15세, 16세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 20살 정도만 돼도 노처녀 취급을 받았는데 이 25이 넘었다. 예, 그래서 결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결혼을 주선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좀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정말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딱 나이 30에 결혼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저희 최근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성, 여성 40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 도대체 몇 살부터가 노총각, 노처녀냐 그랬더니 그 결과 남자는 37.7세, 또 여성은 35.5세부터 노총각, 노처녀다 답이 나왔으니까 다들 누군가는 아이고 다행이다, 누군가는 그래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준이 이렇습니다. 전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요즘 주변에서 보면 결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 또래, 제 주위에 보면 우리 후배 김숙, 송은이만 봐더라도 그냥 혼자서 너무 잘 살, 캠핑하고 텐트 쳐가면서 뭐 너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끔 너 외롭지 않아? 어때? 그러니까 뭐 가끔은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어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대요. 네. 네. 뭐 요즘은 뭐 비혼이다, 뭐 독신주의다 해서 결혼을 안 해도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네. 없는데 이 저 학교 다니던 시절, 학창 시절만 해도 이 시집장가를 안 간 처녀 총각, 노처녀 노총각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학생들이 좀 약간 좀 야박하게 굴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죠. 예. 그분들 나이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나이로 보면 한 30대 초중반 뭐 이랬는데 그래, 맞아요. 그때 뭐 괜히 이제 학생들한테 막 화내거나 뭐 신경질 내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뭐 야박하게 그러면은 히스테리 부린다. 그래, 노총각, 네, 노처녀 히스테리.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혼자 사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나도 혼자 멋있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성세대로서 우려가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이제 기준은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남자는 37.7세, 여자는 뭐 35.5세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35세를 기준으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35세 기준으로 노총각, 노처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O, 그게 뭐 노총각, 노처녀냐? 네.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야, 아니야. 진짜? 네. 그게 X 그거 5 아니죠? 나왔어요. 계속 엇나가네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지금 남자 35살 하면
옛날하고 너무 달라요. 신체, 뭐 외모 이런 것들 20대 아니야 이 정도로 맞아요. 그래 너무나도 보여요. 멋지고 막 건장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잖아. 군대 갔다 와서 커리어 좀 쌓고 취직하고 이것저것 하면 30대 초반 돼요. 그럼 뭐 연애 그때 연애 좀 하고 돈 모으고 달력 보잖아. 어느새 어머 내가 벌써 35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노총각은 아닌 것 같아요. 35이면. 근데 저도 네. 사실 일명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몸은 우리에게 노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0세 기준으로 했을 때 급속 노화가 인생에 걸쳐 3번에 걸쳐 일어나거든요. 네. 34세, 60세, 78세. 요 34세가 가임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저는 노처녀, 노총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차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X지. 뭐 이정재 씨, 공유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노총각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들만의 멋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뭐 노총각, 노처녀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저는 뭐 멋있게 살면 그래. 괜찮다. 조인성 씨는 50 바라보는데도 아주 청춘이야. 아니 그거 조인성 씨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그게 일반화. 남자로 안 살아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남자로 살으면서 이렇게 딱 이 35 넘었을 때 이렇게 딱 되짚어 보면은 저는 한 30 넘어갈 때부터 이게 조금 뭔가 힘든 일이 많아지고 35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좀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배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본인이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죠. 뭐. 이정재 씨 이게- 배가 안 나왔어요. 아니 이정재 씨만 보시면 아시죠? 조인성 씨가 안 나왔어. 저 이정재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배우들을 일반화하고 그래? 네. 그래서 35이 되면은 남자 배 나오기 시작하고 상품성 떨어집니다.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야, 지금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노총각, 노처녀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너에서 나왔던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 제시가 요즘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초면에 결혼했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안 했는지 궁금해하면 노총각, 노처녀가 아닙니다. 결혼 안 했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고 바로 긍정하잖아요. 그럼 노총각, 노처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족들이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닥달하잖아요. 그럼 노총각, 노처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쳐서 결혼하긴 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노총각, 노처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이나 남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인가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노총각, 노처녀가 아니에요. 연세 지긋한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저 사람인가 하면 노총각, 노처녀입니다. 소개팅할 때 하지만 이 모든 건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단순히 웃자. 아니 근데 그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관리들 잘하고 또 미용이나 의술이 발전하면서 네. 아이고 이거 그 나이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의 변화 이게 IMF 때 급격하게 변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MF 그 외환위기 발생하고 나서 결혼 정년기 이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시기가 좀 늦춰질 수밖에 맞아요. 없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후에 사회 진출해서 일자리 잡고 주택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남자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그냥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 여자들의 경우에는 결혼하면 일자리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아마 동창들 다 만나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얘는 제일 먼저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친구 있고요. 맞아요. 얘는 다음 생에도 결혼 못 할 거다 싶었는데 제일 먼저 일찍 결혼할 때도 결혼. 있어요. 맞아요. 이 결혼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당시에 뭐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래 희망이 현모 양처 맞아. 뭐 이런 여성들이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죠.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는 장래 희망이 현모 양처였대요. 진짜 그걸 썼더라고.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누구든 꾸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남성의 힘드세요 많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 남자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 덩달아 여자의 결혼 정년기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게 된 원인으로 의학, 의료의 발달을 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술이 많이 좋아졌고. 아니 생각해 보면 네. 요새 20대 뭐 30대 40대 쭉 놓고 보면 도대체 20대가 아니 보통 40대가 20대인지 30대인지 헷갈리는 분들 진짜 되게 진짜 많고요. 그래요. 또 뭐 최근에 뭐 황신혜 씨 막 이런 분들 보면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동생 같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결국은 요새 안티에이징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결국 내가 나이 먹는 것을 뒷걸음질 치도록 내가 오히려 젊어 보이도록 하는 여러 의상도 있고 여러 시술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많이 있는 데다가 요새는 저속노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 식사도 관리하고 내 운동도 관리해 가면서 사실 원래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심지어 어려 보이는 분들이 태반인데 저는 그렇지 않네요. 예, 안 그래. 50대로 보여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몇 50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이 건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네. 이 현대 나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요성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 30대와 지금의 30대는 외모는 물론 수명적으로도 예,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히 지금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나이 예, 여기 곱하기 0.8 0.8? 이렇게 해야 이제 현대 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 제가 나이가 올해로 52입니다. 52. 아, 만으로? 예, 네. 52. 그래서 제 나이에다가 0.8 이렇게 곱하면은 네. 41.6세가 돼요. 오. 그래서 올해로 저는 이제 41살. 41살 된 셈입니다. 어. 41살. 생방송 중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일단 공식이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보다 더 빠지는 거네. 그러네. 0.8이니까요. 아 근데 장 기자님 진짜 동안이신데요? 어. 저는 52일이시 몰랐어요. 오. 아니 근데 연휴 끝나고서 더 젊어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었나? 오늘 밥 사세요. 한 통 내요. 네.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현대 나이가 유행하면서 몇 년 전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게 어떤 거냐면 현대 나이 계산법이 있어요. 그때 연예인들의 나이하고 지금 연예인들의 동일 때 나이를 비교한 겁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됐던 시기가 바로 2015년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과는 꽤 차이가 나 보이죠. 유동근 씨, 왼쪽 유동근 씨 94년 당시에 39살이에요. 2015년 지성 씨의 나이가 39. 아버지 아들 같은. 죄송합니다, 유동근 선생님. 자, 두 번째로 민혜경 씨 91년 당시 30세예요. 근데 보아 씨는 2015년 당시 30세입니다. 그만큼 요즘 30세와 그때 30세는 계산법 다르다 뭐 이런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화장법도 좀 화장법도 다르고. 다르고. 저때 또 그래서 사진 그런가? 기술도 다르고. 맞잖아. 그런 것도 없잖아. 고정 기술.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부제를 많이 먹어봤는 것 드셨어.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방부제 미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체에 대한 반응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요. 수명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의 30대와 옛날의 30대는 확연히 다른 거고요. 달라요. 특별히 요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멋지고 그리고 젊게 또 꾸미기도 하죠. 저도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드라마에서의 노총각, 노처녀 이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대한민국의 노처녀의 대표격이라고 불렸던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때 김삼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이 드라마 좋아했어서 기억이 나요.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그 노처녀로 굉장히 심 못 가고 구박받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김삼순이라는 역할이. 제 생각에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식이 현빈 씨하고 막 사귄다고 했을 때 아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한 35살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자,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드라마의 김삼순의 나이는 고작 30살이었습니다. 30밖에 안 됐구나. 30살인데 우리가 뭐 이 이야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최근에 이게 밀수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고민시 씨가 나옵니다. 아무도 맞아요. 없는 숲속에서. 30살이고요. 여러분 요새 뭐 드라마에도 그렇고 뭐 광고에도 설현 씨 아시죠? 아니도 네. 그렇고
30살입니다. 그리고 김다미 씨도 지금 30살이라는 거. 진짜 그렇게 안 생각해보면 보인다. 그때 당시 다르네. 김삼순 씨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정말 나이가 뒤로 쭉 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와. 들죠. 야, 아니 삼순이가 그 당시에 30살이었으면 저보다 지금의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뭐 노처녀다라고 드라마 속에서 구박을 좀 받고 그런 캐릭터였던 거네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그 KBS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어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요때 노처녀 라디오 DJ 미자. 네. 이때 미자, 이 일과 사랑을 그렸던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주인공이었던 미자 역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31살이었어요. 아유 세상에. 근데 올드미스라는데? 올드미스라고 그랬어. 2005년 당시 네. 그 여자들의 초혼 연령이 27.7세였다는 거. 네. 요거를 고려해도 30살에 노처녀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연하의 삼식이를 만나는 것이 뭐 약간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려졌으니까 네. 이 노처녀에 대한 시각이 그야말로 좀 약간 차갑다. 그렇죠.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30살 노처녀였던 그 김삼순 씨가 지금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예요. 프랑스 수학,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수학, 그리고 유명 호텔 파티셔를 거쳐서 개인 가게를 운영했을 정도면 엄청난 스펙이에요. 그렇죠. 요즘이었다면 사실 뭐 SNS나 인플루언스 뭐 각종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출연해도 그렇죠. 손색이 없을 정도 그랬겠네. 큰 스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요즘에 30살이 노처녀 뭐 아이 말도 이거는 안 되죠.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말도 안 또 요즘에는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 자체가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려한 싱글.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 노래. 네. 그런데 이 말이 한국에 상륙한 게 1994년인데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헬렌 브라운의 책이 있었습니다. 네. 유행이었는데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이게 이제 출간이 되면서 일면 독신 신드롬이 시작되게 되고요. 1998년에 이 재력 갖춘 전문 독신 여성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가? 골드미스다.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학력 좋죠, 경제력 좋죠, 자기 관리 잘하죠.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서도 혼자 사는 이 여성들이 일종의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골드미스에서 더 나아가서 실버미스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버미스라는 건 학력 높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을 실버미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지금은 뭐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비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결혼정보업체가 25세에서 39세까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의 71.4%는 아니요, 결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미혼 여성 또 600명을 대상으로 비혼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62.6%가 비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혼식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실 독신주의자들은 평생 남의 결혼식 축의금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받아야겠다. 우리만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즘 독신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낸 축의금을 돌려받는 비혼식이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혼식에 초대받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혼식에 무슨 축의금을 가져가서 얼마를 내야 될지. 그래도 받은 만큼 또 그게 거기서 목적이죠. 내야 되나? 내야죠. 뿌린 게 있는데 걷어야죠. 맞아, 그러네. 그렇죠? 저는 축의금 당연히 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이거 말씀 듣는 분들이 아니 뭐 결혼도 하는데 뭔 축의금이요? 그렇죠. 평생 혼자 살면서 계속 뿌리기만 하면 인생도 또 억울하잖아요. 전 뭐 그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혼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고민할 텐데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 액수가 보통 10만 원에서 지금은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혼식에 대해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막상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결혼식 축의금은 축하한다 의미로 아까 뭐 말씀하신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뭐 낼 수 있는데 이거는 회수하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걸 축하한다 이러면서 주는 게 애매한데 그래서 이런 비혼식 축의금 때문에 막 이 친구들과 다퉜다는 그런 사연도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온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비혼식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직원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그 결혼자들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비혼식을 한 당사자들에게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비혼식이 이제는 뭐 여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비혼뿐 아니라 비혼 출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또 적응해 가는 진짜 것 같습니다. 변했어요. 예. 네. 오늘은 또 그냥 노총각 노처녀 얘기하다가 이제 비혼 관련해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밖에 비 고맙습니다. 온대요. 비 온대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볼 텐데 날이 뭐 워낙 이번 주 춥다고 해서 날씨 궁금합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봄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절기 입춘인데요. 음력상은 봄의 시작이지만 추위는 아직까지 한겨울 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과는 다르게 오늘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한낮에 영하 2도, 체감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0도 안팎을 보일 텐데요.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에 눈이 시작됩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맑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40cm 이상, 전북에는 25c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때에는 바로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동파인데요. 장기간 외출하실 때에는 수도꼭지는 살짝 열고 가주시고요. 너무 추울 때에는 세탁기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새해가 시작되니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아직까지 추위는 여전하지만 한 해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입춘 느낌은 안 나지만 절기상으로 입춘이 분명한 거죠. 네, 입춘은 입춘인데 네. 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